네, 안녕하세요. 백이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요. 조금 이쪽으로 좀 가능하면 모이면 좋겠어. 제가 앞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기 계시는 분, 또 저 뒤에 계시는 분, 제 얼굴을 마주치기 힘든 분들은 다 좀 일로 오세요. 예, 좀 보이게. 옆으로 조금 오시고 좀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강의죠. 3일차.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하고 한 20분 정도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는 또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또 오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주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자료를 갖고 계시죠?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느냐, 우선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한 36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통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82년이었어요. 그 당시는 통일이 그라탄 이슈로 부각된 것은 아니었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였는데 나름대로는 학생운동을 이제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이 민주화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 통일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민주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룬 데까지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던 것처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론을 이야기했잖아요.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1990년 초에 통일을 위해서는 1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의 병사가 아니라 10만 명의 장수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부터 열심히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이제 미국에 가서도 1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를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많은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것을 한국에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에서는 케네디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이 유명하니까 세종 스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 리더십 개발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도 모으고 강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연구했던 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리더십의 3대 요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제가 연구했던 부분이고 이제 세종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그때 20년 전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2000년에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신 노무현 당시 우리는 최고위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최고위원 최연소 최고위원도 하신 적이 있어서 최고위원께서 저를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만 백이천 씨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1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해야 됩니다. 당시에 또 2000년만 하더라도 선거에 떨어지시고 별로 국민적 지지도도 2% 3%밖에 안 나오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때 보일 때였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10만 명의 리더를 양성하기 전에 나의 리더십부터 먼저 이렇게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동안 앉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앉아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당신의 이른바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해양수산부 장관,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었을 때 저는 정책자문관으로 가가지고 당신이
장관으로서의 리더십 하는 부분을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으로 2002년도에 출판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과 링컨 대통령의 인생이 아주 닮았어요. 뭐 워낙 많이 닮아가지고 사실은 일일이 열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독학으로 고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도 비슷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발명 같은 것을 하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갖고 있었던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해서 여러 번 떨어진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결국은 16대 대통령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15대였고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링컨 대통령도 16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닮아서 또 당신이 링컨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시고, 또 2000년 4월 달에 총선에서 부산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링컨의 두 번째 취임사를 가지고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링컨의 대화,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의 국정과제, 10대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때 있었는데요. 그리고 참여정부의 이 3대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작년에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재단이 만들어진 지 이제 10년이 가까워지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재단의 활동을 시작해보자 해서 노무현 리더십 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서 제1기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 분이 와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번 9월 달에는 제2기 이제 학생이 들어와서 지금 50명 정도가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코스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가 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리더십에 3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3대 요소. 그것을 저는 이끌미, 따름이, 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끌미 저는 리더라는 말을 지도자라고 하니까 너무 막 권위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리더를 순우리말로 이끌미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따름이라는 말을 follow라는 영어를 추종자라고 하니까 너무 또 비하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름이라고 바꾸었고, 그리고 이끌미와 따름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저는 할 일, 그것이 비전이든 사명이든 어떤 목표든 공동의 목적이든 그것을 할 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끌미와 따름이와 할 일이 상호 작용을 해요. 한편으로는 이끌미가 따름이를 이끌기도 하지만 따름이가 이끌미를 이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대통령 후보와 국민들의 관계는 한편으로 이끌미고 한편 따름이죠. 그런데 항상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국민을 이끌고 가기만 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끌어가고 대통령 후보를 이끌어가고 정치인들을 이끌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 또는 정치인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할 일 때문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할 일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본원적인 내용이 헌법이죠.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고, 두 번째는 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요구와 욕구, 국민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 집중을 했어요. 이끌미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끌미, 리더가 아니라 그 이끌미가 하고자 하는 일,
따름이의 간절하고 생생한 어떤 목표, 목적, 나아가서는 시대의 어떤 소명, 이런 것들이 저는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통의 비전, 공통의 사명, 공통의 목적, 시대적 사명,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더라는 또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따름이로부터 올라오는 요구나 욕구가 있는 것과 동시에 시대가 부여한 어떤 사명,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하게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적 과제를 매우 존중을 했어요. 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요,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이 시대의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고 짊어지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지도자, 그것은 시대의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고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국가의 역사적 요구를 수용하고 짊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지도자 같으면은 국민의 역사적 어떤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고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번 리더십 시리즈에서 제일 첫 번째 인물로 다룬 분이 김구 선생이잖아요. 김구 선생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구 선생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건 아니에요. 저는 김대중 선생이 위대한 이유는 김대중 선생이 가졌던 이 시대의 요구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짊어졌던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일제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해방되는 것, 광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였죠. 그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었죠. 이걸 수용하고 짊어졌죠. 1945년에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는 우리 민족의 요구, 시대적 과제는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거였어요.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독립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구고 그것이 과제였죠. 국민의 과제였죠. 이것을 수용하고 짊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평화적인 어떤 통일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38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결국은 흉탄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시대적 과제, 국민의 요구, 이것을 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벌써 지난 시간에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무엇이었고 사회의 시민의 요구는 무엇이었느냐,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고 수용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노무현 시대의 과제와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사회 리더십이 있죠. 시민사회 리더십. 제일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인권 변호사였죠.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과 글을 보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은 잘 나가는 세무 변호사였잖아요. 아무 사회적 의식이 없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항아적 기질은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지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 세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특별히 무슨 사회적 의식과 민주의식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임 사건이라는 것을 변호를 하면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것이 1982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를 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변호사가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은 특별하게 보면은 깨끗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당시만 하더라도 변호사가 판사와 여러 가지 뭐 형태로 술도 마시고 뭔가 서로 그 담화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런 관행을 끊는 깨끗한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문화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여성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전문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변호를 할 때, 인권 변호를 할 때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런 성실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3페이지에서 이 노무현 변호사의 인권 변호사로서의 4가지 리더십의 특질을 4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운명이라는 책도 나오지만 항상 자기의 아래 사람한테도 또는 자기보다도 한참 어린 이런 사람들한테도 항상 높임말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탈하고 솔직하며 친근한 면모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인 분위기가 없이 탈권위적이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목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문 대통령도 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문 변호사가 주심으로 준비하고 끌어가는 방향 그대로 늘 공감하고 한 번도 내가 하고자 하는 소송의 수행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신뢰와 존중과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조금 장관의 리더십 또는 대통령의 리더십 할 때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2000년에 캠프 생활을 할 때부터도 항상 이렇게 저를 대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총괄팀장을 후보 시절에 맡았는데 정책에 관한 한은 저한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나중에 정치인이 돼서가 아니라 벌써 1980년대 초에 인권 변호사를 할 때부터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넷째는 관련되는 사람에게 깊이 공감하며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82년부터 이제 불임 사건 이걸 중심으로 인권 변호사 운동을 하시다가 1984년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에 공해문제연구소라는 이른바 제야 민주화 단체를 만들고 나중에는 1985년에 대해서는 부민협이라는 게 민주화를 위한 부산 시민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87년부터는 그것이 국민운동본부로 발전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면서 본격적인 민주화 운동을 시작을 했죠. 이 민주화 운동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변론을 하다가 그리고 시위를 하다가 당시에 변호사가 경찰에 연행돼서 유치장에 가는 이런 사태도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생겼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가지신 자료집의 아랫부분을 보면은 6월 항쟁을 하면서 인권 변론,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지원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활동이 단순하게 반독재 활동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으로 성화가 돼요. 그것은 독재를 몰아낸 새 세상, 정의가 이루어진 새 세상, 독점 자본의 지배구조가 해체된 세상, 꿈과 희망이 있는 새 세상,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어머니라는 그런 노래로 표현을 했어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은 어머니라는 노래를 알 거예요. 저도 노래를 대학 다니면서 많이 불렀는데요. 이 가사가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달이 저절로 덩실 해방의 거리로 달려가노나 아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아 이걸 그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니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거 제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여기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사람 사는 세상 1980년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 사람 사는 어머니라는 노래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까지 비전으로 삼았던 내용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핵심적인 비전이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수준을 낮추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한 국민이 원하는 간절한 요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1980년대 초에는 인권 변호사로서 당시에 소외받고 한편은 고통받고 있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이른바 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고 개헌을 이루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사람 사는 세상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을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이 덕실덕실거리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럼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이냐? 적자 생존의 세상이다. 이러면 사람 사는 세상도 별 볼 희망이 없죠.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사는 세상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은 더욱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더 귀한 존재. 이럴 때 비로소 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드러난 노무현 당시 운동, 민주화 운동가의 리더십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보면은요, 5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첫째는 스스로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민중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인권 변호사로서의 리더십과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민중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세무 변호사를 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트도 조그마하지만 요트도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당시 솔직한 말로 이해할 때는 그때는 술도 좀 많이 마셨대요. 요즘 같은 데도 가시고. 그런데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는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민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비싼 음식은 피하고 비싼 술을 피하고 요트도 그만두고 입으로만 민중을 외치는 그런 위선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노무현 운동가는 순수하고 철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치열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그 책을 보면은요, 노무현 변호사는 마치 신앙을 처음 가진 교인이 열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학교 다니지도 않았고. 그런데 1982년 그리고 85년에 민주화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국사건, 노동사건, 강연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모든 자기의 시간을 이 민주화 운동에 쏟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 용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죠. 두려움 없는 용기예요. 불의와 맞서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5년에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 때 앞장서서 투쟁하다가 길거리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그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대우조선 사건에서 노동자를 돕다가 제3자 개입 금지 장례식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된 최초로 변호사는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몸을 촉에 같이 던지면서 두려움 없이 나갔던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요.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다. 네 번째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길까지 선택하는 원칙주의 및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대의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해도 그 불리한 길까지 선택하는 원칙주의.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참여정부의 3대 국정 목표, 4대 국정 원리, 10대 국정 과제가 있는데요. 그 4대 국정 원리의 첫 번째가 원칙과 신뢰예요. 그런데 그 원칙과 신뢰를 자기의 국정의 원리라고 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대통령이 돼서 나온 게 아니고 벌써 이때부터 이 원칙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매우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절타적 정동성에 입각해서 활동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될 때도 여러분 에피소드를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워낙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민주화운동의 핵심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름이 알려졌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니까 이제 노무현 당시 국본에서 활동하는 분한테 출마를 권유를 했어요. 근데 출마를 권유하면서 당시에 가장 당선이 되기 쉬운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 의식이 높아서 당선되기 쉬운 곳. 영남 지역에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구로 치면은 수성구 같은데. 김부겸 의원이 당선된 곳, 수성구. 아파트가 많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고. 부산에서는 남구가 그래요. 남구. 그런데 남구에 출마하라고 공천 주겠다고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안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남구에는. 나는 가장 힘든 데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힘든 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 부산 동구에는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50의 핵심 3허라고 있어요. 서리허라고 있었는데 허삼수가 딱 버티고 있었는데 이 허삼수와 한판 붙어서 50을 심판하겠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추구한 데서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이 출마의 과정에서 보여줬죠.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보통 같으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래도 한 번 됐으면은 뭐 좀 험지에 갈 수 있죠. 처음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안전하게 되기를 포기하고 가장 힘든 곳에서 그냥 50의 핵심하고 한판 붙겠다고 이렇게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결국은 동구에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구에 나가서 그때 선거 포스터를 보면은 포스터의 표가 뭐냐 하면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그 사람 사는 세상이 그 이후도 계속 이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0 청문회였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원 시절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0 청문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그렇죠. 3당 합당 반대하는 거. 3당 합당을 자기에게 공천을 준 김영삼 대통령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통일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정당하고 합당하러 가는데 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짓입니까?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를 추구한 데서 두려움 없는 용기로 갖다 박아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사실은 4년이었지만 한 2년 정도 199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어떤 불꽃처럼 살아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표도 몇 번 제출하고 막 도망도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3년에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서 최고위원이 되었죠.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었어요. 당시에로서는 최연소 최고위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노무현 최고위원이 저도 이제 당신이 최고위원일 때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저희 호칭은 최고위원이 노최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 당시에 이 어떤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또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자로서 활동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자료집 7쪽을 보시면은요. 7쪽 제일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편집했는 거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똑같나요 지금? 7쪽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새로 뽑은 걸 저한테 하나 주시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료지부는 6쪽 중앙에 있습니다. 6쪽 중간에 보면은 6쪽 중앙에 보면은 1994년 밑에 나오고 그 따옴표로 나온 게 있어요. 당신이 했던 당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노동조합을 사람을 만나면서 당신이 들었던 생각을 익혀요. 버려진 사람들에게 도덕적 성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뚜렷한 의식과 자부심이야말로 모범적 행동의 기초가 된다. 이런 점에서 그들을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여러 가지 제가 리더십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매우 중요한 당신의 생각을,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버려진 사람들에게 도덕적 성숙을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약한 사람, 자부심과 뚜렷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모범적 행동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조를 통해서 자기의 직업적 자부심을 체득을 하면은 그것으로 해서 건강한 어떤 사회적 활동과 나아가서는 개인적 삶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책임적 주체로 참여하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노무현 대통령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같이 있는 어떤 팀의 팀원만이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 노조원을 만날 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어떤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신이 본격적인 정당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여러 번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1995년에는 부산에서 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1998년에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고 그래서 당선됐으면 보통은 다시 또 서울에 있을 법한데 다시 2000년에는 부산 총선에 나가서 또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부산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당신이 낙선 소감문을 떨어진 날에 하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여러분 갖고 있는 7쪽에 보면은 링컨의 두 번째 취임사를 가지고 낙선 소감문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글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낙선 소감 기고문이라고 봐요. 이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왜 부산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부산으로 갔습니다. 지난날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집단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겨 벌인 일치고 급 집단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뒷날 역사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런 역사의 하나로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그런 역사 속에서 겪어야 할 우리 민족의 불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역 통합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그것으로 작동되는 새로운 정치 이것을 위해 서울을 버리고 부산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는 200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그 당시 11월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11월쯤 됐었는데 그때 11월이 아니었네요. 8월 달쯤 되겠네요. 해양수산부 장관 한 7개월쯤 했으니까 8월 정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한 7, 8개월 정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마치고 2001년 3월 달에 퇴임을 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선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001년 9월 6일에 부산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인재 후보를 경선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또 선거 경선에서 물리치고 본선에 갔을 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다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그로부터 또 인기가 아주 떨어졌어요. 지지가 아주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정몽준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극적으로 또 정몽준 후보가 또 막판에 가서는 또 후보 단일화를 폐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막판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회 그리고 정당에서의 리더십의 특징을 여러분 8쪽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한 3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인권 변호사로서 또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이 민주운동가로서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 리더십의 특징이 다 연결이 되죠. 첫 번째는 원칙과 신념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과 신념에 충실하다 보니까 3당 야합에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당시 모든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언론이었죠. 그 언론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강했던 이른바 조선일보와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주간 조선이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는데 보통 사람은 대강 합의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소송을 해가지고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언론하고 싸운 이런 상태가 되었죠. 여기서 한 승소를 했습니다. 이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과의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이면서도 철저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 청문회의 스타가 될 정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철저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고 상임위를 준비하고 본회의 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대담한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부산에 출마하면서 떨어지면서 출마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뭐 조금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은 1990년에 김영삼 총재의 3당 합당에도 반대했지만 1995년에 김대중 선생님께서 국민회의를 창당할 때도 그걸 반대했어요. 그것은 당시의 국민적 그거와 맞지 않고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핵심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김대중 후보의 지지 유세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것은 행정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을 때 정책자문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더십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쓰신 책을 보면은요,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활동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챕터가 신뢰로 조직을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신뢰로 조직을 움직이라. 이 신뢰와 원칙의 강조는 일찍이 나타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나타났는데 이 신뢰로 조직을 움직이라는 것이 첫 번째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정책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좀 당신이 되게 좀 감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설을 할 때도 뭔가 적극 연설하는 것 같고 원고를 읽지 않고. 근데 제가 만났던 또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본 어떤 사람보다도 전략적인 분이에요. 전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알아야 전략이란 말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략이란 명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힘에 집중을 수반하며 지속되는 어떤 것이다. 명운을 결정하는 것을 딱 붙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게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명운을 결정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게 집중하고 지속하는 사고를 하는 게 전략이에요. 당신이 보면은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 해양수산부 있을 때도 이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명운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파악해서 거기에 온 힘을 집중해요. 온 생각을 집중해요. 마찬가지로 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문회에서 50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서 명운을 결정하는 게 뭐냐 그걸 딱 잡아가지고 집중해요. 2000년에 2001년 2002년에 경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경선에서 명운을 결정한 게 뭐냐 그걸 딱 잡아가지고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져요. 집중하고 지속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정책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으로 내부 추진력을 강화한다. 확신으로 내부 추진력을 강화한다. 노무현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 장관이 다 이끌어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조직 구성원들이 해양수산부에 있는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끌고 나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추진력이 나온다. 이래서 확신을 가져도록 하는 데에서 매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토론이에요. 토론을 하면은 자기 것이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은 자기 것이 안 돼요. 마지 못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토론에서 납득이 되면은 설득이 되면은 그것이 자기 건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추진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만들고 추진력을 강화해서는 자존심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 사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이 그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라는 책에 절에 조그마한 이 단락의 제목들이에요. 이거 제목인데 성공 사례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항상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의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제가 생각할 때는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봐요. 인사의 생명은 공정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해요. 보통은 우리가 인사는 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의 생명은 공정에 대한 신뢰다라는 거예요. 인사는 단순하게 공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사는 적재적소의 사람을 뽑아야 될 뿐더러 한편은 공정해야 되죠. 근데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공정하다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거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당신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다면평가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장관이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딴 데로 보내고 부처를 이동시키고 이것이 아니라 이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를 평가하도록 한편으로는 상사가 평가하고 한편은 옆에 동료가 평가하고 한편은 아래 직원들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다면평가라는 이런 제도를 당시 해양수산부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득과 홍보에 열성을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홍보를 잘해야 진실이 살아난다. 홍보를 잘해야 진실이 살아난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으로 계실 때도 모실 때 당신이 아주 홍보를 강조했어요. 워낙 언론 환경이 나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온 이른바 조중동의 매체들이 척대화되고 그러고 나서 방송들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청와대에서 온갖 방식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 당신이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직원뿐만 아니고 장차관들도 끊임없이 홍보하고 또는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각종의 SNS 같은 걸 이용하고 이런 노력을 아주 많이 했죠. 홍보를 잘하지 않으면은 진실이 거짓으로 변화되고 진실이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리더로서의 인식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당신의 리더십을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선 시기에 노무현의 10대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2001년 10월 20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였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류, 새로운 리더십 이것이 경선 시기에 노무현 후보의 핵심적인 키워드였어요. 한편으로는 이른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어떤 젊은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IMF를 겪고 새로운 어떤 나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주류,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고 책임 총리제를 이루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균형 발전,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심 국가를 목표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패 방지 제도를 만들고 검찰 중립을 실현을 했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죠. 한편으로는 검찰에서 막 문제를 가지고 대들기 시작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으로 한편으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을 이전시키고 이러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문제가 생겼죠. 결국은 신행정 수도라는 부분은 공약했지만 추진이 되지 않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좀 절름발이 같은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참여정부가 들어서서는 이제 참여정부의 국정 방안을 체계도를 만들었어요. 그 체계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아래서 국정원리, 4대 국정원리, 3대 국정목표, 12대 국정과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국정체계도, 국정지표를 보면은요, 보통 보면 국정목표가 있고 국정지표 과제가 있는데, 국정원리라는 것이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국정원리라는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4대 국정원리를 가지고 모든 국정을 할 때마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국정을 펼치겠다고 해서 이 4대 국정원리를 매우 중시한 이런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 나왔던 것을 다 정리하면 돼요. 그것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존중. 사람 존중.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하면서 사람 존중이라는. 이 사람 존중에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가치 중심이라는 이야기 하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10조에 해당되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존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개별적인 각자의 자기 자존심 같아요. 자존심, 자존감. 요새 말하면 자존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당신이 쓴 책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쭉 썼는 걸 보면은 당신이 썼던 내용 중에 그게 나와요. 이제 어릴 때 가서 사탕을 사 먹으려고 아버지 돈을 훔쳤어. 돈을 몇백을 훔쳤어.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미리 이제 노무현 애한테 이야기.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애가 큰일 났어. 이제 저게 돈을 몇십원 훔쳐가서 사탕을 사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커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깜짝 자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진짜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독될 줄 모른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은, 바깥에 나갈 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노시냐? 네 성이 뭐냐? 그러면 무슨 노감이다. 이러면은 양반이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바깥에 나가서 나름대로 내절 바르게 또는 거기에 합당하게 활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그것이 기반이 돼서 결국은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높여야 돼요. 제가 아까 세종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알기 전이었지만 저도 리더십을 연구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자존감을 높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만 높이고 상대방의 가치는 무시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망나니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치에 있는 사람,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노무현 리더십의 첫 번째다라는 것. 이것을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1페이지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은 벤허 이야기가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릴 때 영화 벤허를 봤대요. 중고등학교 때 벤허라는 영화가 처음에 나와서 봤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이야기 이렇게 해요. 전차 경주로 유명한 영화 벤허를 보면은 유다 벤허가 모는 4마리의 병마가 있고 호민과 메살라가 모는 4마리의 흑마가 경주를 벌이는데 그런데 영화이기는 하지만 벤허는 병마들을 애정을 대하면서 채찍질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달려가서 그냥 이라만 하고 말만 하고 이러지 조금씩 당기기는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메살라가 모는 이 흑마들은 메살라가 빨리 가려고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는 계속 흑마를. 그런데 이 경주에서 결국 벤허가 승리하는데 이때 아마 중고등학교 때겠죠. 이때 이 영화를 보면서 전차 경기의 승패보다도 애정으로 대하는 말과 채찍으로 대하는 말의 경기력에 주목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영화이고 말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시사를 받았다. 말이 그렇다면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는 더욱더 채찍보다 애정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당신이 이때 이후로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을 애정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형성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 사회, 국가 및 리더십의 건강으로서의 정의, 원칙, 상식. 조직과 사회와 국가의 건강은 정의다, 원칙이다라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현대 정치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의감이 높은 사람이 있었을까? 드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의를 중시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한국 역사는 최근에 예를 들어 지난 한 200년 조선 말기 이후에 최소한의 역사는 불의가 승리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불의가 승리하는 역사. 이 불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역사 속에서 절망을 해요. 그래서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보면은 김구 선생도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승리를 못해서 원칙을 가지고 정의를 주장하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지만 승리를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승리한 경우는 어디서 보느냐? 링컨에서 봤다 이렇게 해요. 링컨에서는 정의를 가지고 승리를 했는 역사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사를 다시 봤다. 링컨을 다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 원칙, 상식이 통하는 이런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전략적 사고가 있었어요. 미래를 확신하고 그것을 전략적 사고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전략적 사고로.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료집을 보면은요, 전략적 사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파악되면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 사고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어떤 이런 명운을 결정하는 문제 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에 워낙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잠을 자나 깨나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화장실에 가나 안 가나 계속 그렇게 골똘히 이걸 파악하지 않고는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매우 중요한데요. 상대주의 철학과 세력균형론, 이걸 주장해요. 상대주의 철학과 세력균형론. 이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이렇게 봐요. 노무현 대통령은 고시를 공부하면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면서 상대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절대주의가 아니고. 절대주의는 문제가 많다. 상대주의야말로 핵심의 민주주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상의 완결성, 14쪽 제일 위에 보면은 사상의 완결성, 절대적인 사상은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 사상은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봤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불완전성을 인정할 때 출발한다. 만일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어 투표에 붙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독점을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불완전할 수 있다. 내 생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그리고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을 통해서, 조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완전해질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고, 이럴 때 비로소 타협의 관계, 타협의 정치를 위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될 때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력 균형이 돼야 타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느 한편이 우세하고 어느 한편이 약하면은 타협을 할 필요 없죠. 지배를 해버리죠. 지배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호 타협이 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주 가장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라는 거. 보통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자에는 강해, 약자에게는 약해. 왜 그럴까요? 이걸 아주 철학적으로 보면은 당신은 세력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강자한테는 강해야 세력 균형이 되기 때문에 타협이 될 수가 있죠. 약자에는 약해야 세력 균형이 돼서 타협이 될 수 있잖아요. 약자에서 강해버리면 타협이 될 필요가 없죠. 지배해버리니까. 강자한테 약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굴종하잖아요. 비굴하게 굴종하니까 타협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뭔가 옳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자에는 강하고 약자에는 약하면서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철학적 어떤 근거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의 태도는 투철함과 집요함, 그리고 용기와 결단. 투철함과 집요함, 용기와 결단이.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은 인생 자체가 진돗개 같아요. 한번 물면 놔주지를 않아. 한번 딱 잡으면 놔주질 않아요. 온갖 당신이 몸을 던져서라도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투철함과 집요함, 그리고 용기와 결단.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펼치겠다. 그러다가 난리 났잖아요. 한미 FTA 지지자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봤을 때는 그걸 해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현재 이 전략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그거라고 본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단계 차원 높아질 수 없다고. 다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했는데 대연정은 결국은 빨리 포기했지만 한미 FTA는 끝까지 결국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한미 FTA를 저는 당신이 잘 하셨다고 봐요. 그 당시에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미 FTA가 체결됐고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렇게 나름대로는 대화를 잘해서 잘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대북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FTA라는 한미 동맹 위에 한미 FTA가 있고 그 위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저는 이런 힘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 계속 그런 데서 흔들리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정책을 펴기도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따름이 또는 팀원과의 팀워크를 형성하는데 좋은 참모와 토론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수평적 리더십이잖아요. 참모들이 그냥 이른바 추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캠프에서도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동업자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동업자다. 같은 주식에 지금 주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참모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출납하는 것.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정보만 이렇게 딱딱 이게 출납하는 이런 형이 있고 또 하나는 판단 보조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참모는 판단 보조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판단 보조형. 그래서 나름대로는 스스로도 이 참모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모으고 자료를 모으고 고민을 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말을 써요. 당신이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 참가하고 나서 또는 국무회의에 참가하고 나서 자신의 참모들한테 보고를 해요. 보고. 지도자가 자기들을 따르미한테 보고한다는 말은 잘 어울리지가 않죠. 원래는 리더가 밑에 있는 따르미들이 이끄미한테 보고하는 거죠. 팔로우들이 참모들이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리더가 보고를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회의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참모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이 참모들이 그 최고위원 수준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금 전략적 결정을 하거나 뭔가 할 때 판단 보조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예를 들어서 그 부처의 실국장들이 알아야 또는 뭐 저 같은 정책 보좌역이 알아야 결국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나중에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통령 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한편으로는 제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 그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사고를 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 그것이 안보실장이면 안보 분야가 되겠죠. 안보 비서관 같으면 안보 분야, 또는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에서 대통령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 수준으로. 단지 1급 비서관 수준이라든가 또는 2급, 3급 국장 수준으로 생각하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건의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정보 보조형이 될 수가 있다. 판단 보조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대통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밑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공유를 하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자기만 딱 갖고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보, 중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앉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앉아 16쪽을 보면은 모범적인 지도자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있어요. 모범적인 지도자와 깨어있는 시민. 지도자는 역사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짊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민. 결국은 이 깨어있는 시민이 역사를 발전시킨다. 아무리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도 깨어있는 시민이 없으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일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의 역할 모델로 삼았던 분은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역할 모델로 삼았던 분은 넬슨 만델라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구 선생,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보되 동시에 링컨과 만델라도 같이 봐야만 그분들의 리더십을 더욱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링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무현이 만난 링컨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당면했던 노예 해방, 그러면서도 연방을 통합시키는 이 두 가지 서로 모순적인 일을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해서 해결해내는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는 그 당시에 흑인으로서 핍박받은 사람으로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그러나 그 핍박받으면서도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다시 흑인과 백인이 통합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통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든 사람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 넬슨 만델라를 모델로 해서 보복하지 않고 당신이 핍박받았으면서도 동서와 남북이 통합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죠. 저는 특별히 넬슨 만델라가요, 보면은 마지막 여러분 자료집 27쪽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의 핵심, 사상의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서로 연결된다고 봐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인간의 마음에서 사랑은 그 반대보다 훨씬 더 본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그래서 옆에 여러분 이 줄거를 보면은요, 피부 색깔이나 가정 배경과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오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정오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오를 배운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에서 사랑은 그 반대보다 훨씬 더 본성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착함이란 가려있으나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결국은 미움보다는 정오심보다는 사랑이 있고 착함이 악함보다는 더 본성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델라가 추록하고 나서 백인과 화해할 수 있고 통합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사람 사는 세상을 가지고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군가 이거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랑보다도 정오심이 더 많은 존재가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오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훨씬 더 본성적인 것이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하기보다는 악한 존재가 인간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설사 악한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착함이라는 것이 훨씬 본성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 사는 세상에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 사는 세상에 의미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그 사람은 착함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한편으로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꿈꾸었던 세상. 문화가 높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성인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구 선생은. 모든 사람이 성인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러니 폐지하면은 모든 국민이 성인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나는 가장 내가 바라는 나라의 모델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봐요. 그때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함이, 사랑이, 성인이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야기했던 하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